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 마인드맵으로 끝내는 기출용어 개념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마인드맵으로 끝내는 기출용어 개념은 저희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 대신 이제 택배비는 선생님들이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료는 또 어디에서 찾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자료가 따로 제가 업로드가 안 되니까요. 네, 이런 책을 선생님들이 무료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정의라고 했을 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억나시나요?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이라고 한다면 DSM-5 진단 기준에서는 우리가 A는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의 결합, 그 안에서 사회적 정서적 결함이라든지 비언어적인 것의 결합이라든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B를 보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이고요. 그 안에서 1번은 상동적인, 두 번째는 동일성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흥미, 네 번째는 감각적인 부분, 둔감, 민감 등등을 설명하고 있죠. 그에 따라 이런 진단 기준뿐 아닌 심각도라고 하는 것도 지원이 필요한 수준, 그다음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매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까지 선생님들이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용어를 따로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성을 보시면요.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관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이런 공동 관심은 의사소통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들어보시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고 바로 의사소통 특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명사 반전, 운율학적인 측면, 반향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 저희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이 활용적 혹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요. 선생님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파트로 자리가 옮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모에 있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현저한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즉 A에는 부합을 하지만 B라고 하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한테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화형적 사회적 의사소통으로 보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정의와 관련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1인칭 대명사가 나가 아닌 너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운율학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건 억양, 강세, 높낮이 혹은 뭐 이 책에 있는 것처럼 강세, 높낮이, 리듬 등으로 선생님들이 정의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어느 언어적인 신호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심리적인 상태나 기분을 알 수가 있는 게 운율학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반향어라고 하는 건 자신의 뜻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말만 반복한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들은 그냥 상대방의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린 추후에 이런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는 것도 각각의 의사소통, 의도,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한 것을 바로 따라하면 즉각 반향어가 되는 거고, 지연 반향어라고 한다면 들었던 걸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걸 지연 반향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제 인지 발달, 인지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희는 유형님이 여기 있는 인지적 특성이라고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고, 발달은 X로 놓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마음이론이라고 하는 거 바로 가볼까요? 마음이론으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마음이해 능력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마음이론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실행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초인지라고도 보는데요. 두뇌의 전두엽에 의해 조종되는 인지적인 변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항상 초인지는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볼까요? 문제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충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억제가 이 아이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행동과 사고를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를 어렵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실행기능 결함이라고 한다면 계획을 잘 하지 못하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유연한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기능을 실시하는 검사가 방위교심 책에는 나오는데요. 위스콘신이라는 것도 있고 델리스 카플란이라고 하는 이런 검사 도구들도 있고 뭐 하노이탑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실행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응집 능력이고요. 중앙응집 능력이 부분 집중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응집 능력의 결함이 부분 집중과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우리는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봐라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전체를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말이구나. 중앙응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입력된 정보를 의미 있게 연계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숲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전체를 바라보기보다는 부분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집중 중앙응집 능력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감각 특성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민감이냐 둔감이냐 라고 하는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민감이냐 둔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많이 언급하는 건 신경학적인 역치를 놓고 역치가 낮으면 민감 반응, 역치가 높으면 둔감 반응이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특성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감각 처리 패턴에 4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는 여기 있는 자기조절 전략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뭐 신경학적인 측면이냐, 자기조절이냐, 그게 수동이냐, 적극적이냐, 역치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특성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일반적인 신경학적인 역치가 높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둔감한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행동 발생을 위해 역치가 높아서 자극이 충분히 등록되지 않는 수준, 그래서 낮은 등록인 거고 역치는 굉장히 높은 걸 둔감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이렇게 세게 역치가 높게 세게 줘도 나한테는 그렇게 아픔이 호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높은 우리가 낮은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치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민감한 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살짝 건드려도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 역치가 낮아서 적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아이. 그럼 이제 자기 조절에 따라서 수동적이고 민감한 아이들은요, 아 하고 소리 질러도 그냥 말 그대로 여기 한번 볼까요? 수동적인 사람은요, 자신 주변의 일이 일어난 후에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소리 졌어요. 그러면 하고 괴로운 거고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무언가 얘가 그 고통 호소하기 위해서 움직임의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일이 일어난 후에 반응을 보이지만 적극적인 아이들은요, 내가 이 자극을 피해야지, 빨리 더 추구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지닌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자세나 위치를 수정하는 거. 그래서 소리 지르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귀를 막는 자신의 신체를 활용해서 활동을 하면 우리 아이가 감각 회피가 되는 거고요. 나는 이 큰 소리가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그 소리 나는 자극을 찾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감각 추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글씨는 좀 엉망이지만 이미 다 배웠던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처음 듣는 이 강의 한번 들어나 보자라고 하신 분들은 추후에 임용 공부를 하면 이 4가지 유형도 있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책에 있는 걸 보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바로 교육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걸로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 이야기라고 하는 건 기출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기도 해요. 그런데 목적이자 장점이 약간 책마다 다르지만 기출을 추후에 공부를 하실 때는요, 이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급식실,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기출에도 급식실이 나오니까 급식실에서 차례를 지켜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차례를 지켜서 밥을 먹는 상황인데 내가 끼어들기를 하면 다른 친구는 속상하죠. 그럼 결국 상황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급식실에서는 차례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도 줄 서는 거, 그럼 나도 줄을 서서 속상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황 이야기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황 이야기 목적이라고 한다면 상황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목적이 되기도 하고 장점도 되기도 하고 효과도 될 수도 있고 아마 제가 말했던 이 내용이 책마다 약간씩 부르는 것에 용어들은 약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이야기 혹은 사회적 이야기, 사회적 상황 이야기를 아이에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제를 선정한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차례 지키기, 줄서기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가장 어려움을 보이는 곳이 어디인지 저희는 개별화된 정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급식실인지 줄을 쓸 때 통학버스인 건지 발표를 하는 순서인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이 보이는 게 급식실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 나왔다면 그 급식실에서 사용해야 되는 문장으로 이야기를 작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장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문에 있어서는 주로 설명문, 기술문, 진술문이라는 게 있고 관점문, 관조문, 종합문이라는 게 있고 강조문, 확정문이라고 하는 같이 보는 그러한 유형도 있습니다. 자, 코칭문에서는요. 자기 코칭문은 통제문인 거고 그다음에 팀원 코칭문은 협조문인 거고 청작 코칭문은 지시문인 거고 그 외에 미완성문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이제 아이에게 이야기를 작성을 할 건데 이야기에 작성하는 것은 긍정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긍정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런 긍정문을 작성을 할 때에는 시각적인 단서 뭐 등등도 같이 제공해 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작성해서 실제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많이 보는 박미열 교수님 강론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꼭 박미열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들만 이렇게 개념 혹은 뭐 정의들이 나와 있진 않고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기본 개념의 내용들을 그냥 다 암기하시면 추후에 채점은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황 이야기는 자폐성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매일 접하게 되는 비구어적인 사회적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정보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예측해보고 이 아이에게 기대되는 줄서기면 줄서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설명문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문, 진술문, 기술문 같은 말이고 관찰 가능한 상황적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 대부분 육하 원칙에 근거한 문장이고요. 물론 뒤에 있는 것도 맞지만 선생님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주로 대부분의 강론은 이걸 설명하고 있구나. 자, 종합문, 관점문 혹은 뭐 관조문, 조망문, 관점문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나 생각, 느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또 여기 있는 강론을 보면 학생들의 생각, 믿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저기는 역시 책마다 다르다. 긍정문, 강조문, 확정문 다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문장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강론을 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청작 코칭문은 우리가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학생이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반응을 제안하는데요.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학생에게 기대하기 위한 행동을 기술한 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요. 자, 팀원 코칭문이라고 하는 건 협조문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양육자나 교사와 같은 팀 구성원이 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을 제안하거나 떠올리도록 하는 거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걸 팀원 코칭문 혹은 협조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기 코칭문은요.
통제문, 회상을 위한 기술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쉽게 선생님들에게 많이 얘기한 건 자기 교수를 생각해라. 자기 교수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걸 스스로 통제하고, 이런 스스로 통제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이 자기 교수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반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학생이 부모나 교사 함께 이야기를 검토하기도 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의 구성을 참여하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학생의 주도권, 그럼 자기 교수를 생각하고요. 스스로 이야기, 속으로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아, 맞아.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라고 했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혼잣말로 하고, 내가 계속 딴짓을 하고 싶을 때마다 머릿속에 회상, 기억을 해서, 아, 딴짓 하지 말고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이것은 각각 수업 시간마다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완성문은요, 내용을 이해했는지 점검한 거. 그래서 밑줄이 이렇게 밑줄만 그어졌고 내용은 없지요. 이렇게 해서 최근의 문제가 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던 파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짧은 만화 대화, 연재 만화이죠. 만화라고 하는 거, 8컷의 컷, 이런 것들이 주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여기 있는 이제 짧은 만화 대화를 보면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상호작용 대상자들과 교류하는 중에 발생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안내하는데요. 이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게 만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처음에는 한두 개의 만화 컷, 추후에는 우리 기출은 4컷이지만 8컷에 해당하는 것이 주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제 강론을 보면 사실 짧은 만화, 대화, 연재 만화 이 용어만 있지,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방법이라든지 적용 절차라고 하는 것의 키워드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우리가 이 적용 절차, 적용 방법 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연재 만화, 만화의 형식으로 아이를 지도해 상황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건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처음에는 이 짧은 만화를 어떻게 할 건지 소개를 시켜주고, 그래서 사람 상징도 있어, 혹은 우리가 흔히 시험 문제 나왔던 대화 상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일상적인 거 가벼운 잡점으로 그림을 그려서 해를 그린다든지, 그리고 추후에는 얘가 급식실에서 줄 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끼어들기를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황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끔 급식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지요. 그래서 추후에는 얘가 끼어들지 않고 줄서기를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림을 그리고 해결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추후에 또 뭐 할까요? 맞아,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도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냥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자신의 실수를 저지른 후에 자신의 실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환경이 어느 곳이었냐, 그리고 이 아이가 실수를 한 건 무엇이었냐,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무엇이냐,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그거 추후에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단계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4번째 파워카드이죠. 파워카드라고 한다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특별한 관심, 그럼 특별한 관심이 피카츄일 수도 있고요, BTS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이언맨 스티커일 수도 있고요. 이런 특별한 관심을 상호작용에 포함시켜주면서 시각적인, 결국 흔히 얘기하면 연예인 사진들, 피카츄 사진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이 파워카드 요소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시나리오를 기출에서는 스크립트라고 해서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암 크기의 파워카드라고 하는 것을 휴대용 파워카드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언급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시나리오, 간단한 시나리오, 스크립트는 첫 번째 단락도 있고 두 번째 단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아이들의 인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 내용을 파워카드에 해당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작성을 할 때 특히
특히 좋아하는 인물이나 영웅시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서요. 맞아요. 문제 해결이라든지 성공 경험을 제시를 해주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러한 성공 경험이나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얘가 해결할 수 있게끔 맞아요. 언제 이 해당하는 세 개 혹은 5개 짧은 문장의 형식을 아이들에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파워카드는 이 두 번째 해당하는 3개에서 5개 짧은 파워카드에 들어가는 내용, 사회적 행동들을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 아이가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화를 위한 그런 파워카드의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래 매개 교수, 결국 또래 교수의 의미로 보시면 돼서 저희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맞아요. 문제행동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적절한 대체행동을 가르침으로써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으로 이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행동, 우는 행동이 관심 얻기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왜 우는지, 맞아요. 손을 들어서 이 아이가 우는 행동 대신 이것보다는 회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네. 우는 행동이니까 울어요. 그럼 선생님이 항상 그래 너 과제하지 마 라고 해서 과제 회피 기능을 계속 했었대요. 그런데 선생님은 우는 행동은 부적절한 행동이니까 땡땡아 손을 들어서 힘들어요 라고, 아니면 힘들어요 그린카드라고 해서 그 순간에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면 너는 그 시간 쉬울 수 있어. 즉 과제는 그 시간 쉴 수 있어. 즉 회피할 수 있어. 기능은 동등한 거죠. 계속 오늘 강의를 몇 시간 동안 했더니 말이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동일하지만 문제 행동 대신 바람직한 행동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과정 안에서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조금 더 쉬운 걸로 할까요? 소리 질렀어요. 저 이거 많이 얘기하는 사용하는 예시에서 소리 지르니까 관심. 그래서 얘가 적절한 행동으로 선생님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하고 소리 질렀는데 누군가 쳐다봐 줬어요. 관심했어요. 그럼 땡땡아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야. 선생님하고 불러봐 라고 해서 관심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하고 말을 하는 의사표현은요. 굉장히 빠르고 쉬워야 돼요. 빠르고 쉬워야 되고요. 누구나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처음 본 사람도 친근한 사람도 이 아이가 무언가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구나 라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의 효율성은 빠르고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거고, 반응의 수용성은요, 주변 환경 안에서 다른 사람도 쉽게 알아야 되는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친근한 사람이나 생소한 사람도 쉽게 알아야 되는 것에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 그린카드로 얘가 표현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선정해야 되는 거구나. 자, 비연속 개별 시도 혹은 비연속 시행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흔히 이걸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단계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비연속 개별 시도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건 주의 집중.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땡땡아 주의 집중시키고 이게 뭐야? 혹시 모르니까 이게 뭐야? 라고 자극을 주고 아이가 연필요 정반응하면 연필이라고 했구나 잘했어 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게 뭐야? 라고 해서 볼펜요 라고 오반응을 보이면 연필이라고 말해볼까? 하고 다시 한번 말해주는 교정적 피드백의 후속 결과를 통해서 아이를 지도하죠. 그런데 바로 들어가진 않고요. 네, 저처럼 잠깐 이렇게 쉬면 시간 간격을 통해서 그 다음 교수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는 절차자 특징 혹은 구성 요소 아니면 단계에서 이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때에 따라서 강론은 집중 시도라고 하는 것을 집중 시행으로 같이 보는 내용도 있고 간격 시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분산 시도를 분산 시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책이 다른 그런 부분들의 용어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연속 시행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화된 환경. 근데 최근에는 대부분 시험 문제는 치료실 위주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항상 우리는 교실 안에서 DTD를 사용하는 게 나온다. 단 중요한 건 이거다. 그래서 ABA라고 하는 건 응용행동 분석. 항상 머릿속에서 자극, 반응,
후속 결과. 그래서 비연속 시행 훈련은 자극 반응 후속 결과 중 앞에서는 주의 집중, 뒤에서는 시행각 간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책과 여기 있는 책이 다른데요. 결국은 책이 다른 거지 개념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시행은 집중 시도 교수와 똑같은 말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 시행 훈련이라고도 하지만 비연속 맞아요. 비연속 개별 시도 시행 똑같은 걸로 말인데 번역만 다른 거죠. 교사가 같은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번 같은 차별작을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아, 이거구나. 교사가 한 가지 행동에 대해 반복된 교수를 전달할 때 발생하고 한 번 시도에는 다른 시도가 즉각적으로 뒤따른 거구나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연필이라고 아이가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게끔 연필 정반응을 보이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반응을 보였으면 연필이라고 말해봐. 후속 결과 이게 뭐야? 연필. 뭐고 또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즉 시행간 간격이 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도하는 걸 집중시도, 집중시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분산 시행은 바로 분산 시도와 연결을 할 건데요. 행동 파지를 증진시키고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대신 날짜를 건너뛰거나 분산시킨다. 결론적으로는 계속 내가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들이 계속 이 아이들이 상기시킬 수 있게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하든 그래서 교사가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목표 행동에 대한 교수를 전달할 때 발생을 하고 진행되는 활동의 자연스러운 상황 내에서 목표 행동을 삽입해서 지도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게 분산 시도구나. 자, 그다음에 집단 시행이라고 하는 건 여러 명이서 하는 거죠. 여러 명이서. 그래서 학생에게 동일한 과제를 받고 교사는 학생에게 질문을 권유한다. 첫 번째 질문을 답하도록 요구하고 교사는 정확한 대답을 알고 있다. 그리고 교사는 틀린 답을 추정해주고 다른 학생을 불러서 또 지도한다. 그럼 여러 명이죠. 이게 뭐야? 또 이게 뭐야? 연필. 또 이게 뭐야? 연필. 이게 뭐야? 연필. 이렇게 정반응이 나타날 수 있게끔 여러 번 지도하는 것을 이미지를 이제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격 시도 교수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얘와 같고 얘는 얘와 같지만 집단 시행과 간격 시도는 동일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사가 한 가지 행동에 대한 교수를 진행한 다음 시도를 전달하기 전에 잠시 휴식기는 아까 봤던 짧은 시간 쉬는 시행간 간격이 있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헷갈리면 선생님들은 그냥 각각 공부하시면 돼요. 헷갈릴 수 있고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서 헷갈리면 선생님들은 얘 따로 시행과 관련된 것 따로 시도교수가 관련된 것 따로 왜냐하면 물어보는 책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면 각각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반응 훈련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고 증거 기반이라고 하는 거 A, B, C 학생 예를 들어서 여러 학생들을 해봤더니 굉장히 사회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향상됐어 라고 입증된 방법을 증거 기반 중재라고 하지요. 자연적인 환경에서 자연적 중재를 사용하므로 자연적인 중재 모델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중심 반응 훈련이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목표에서는 항상 일반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중심 영역인 이 네 가지를 활용해서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표이고 동기, 이 아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의욕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동기잖아요. 그랬을 때 머릿속에서 네 가지라고 했을 때는 선택 기회 제공하거나 습득과 유지 과제, 시도에 대한 강화, 혹은 자연스러운 강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조금 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방면일구심 책에 보면 함께 이 아이가 조절하고 선택기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 교재, 반응 이런 것까지 내용이 좀 더 추가되기도 했었어요. 그런 추가된 부분들까지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복합 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연필은 하나의 단서인 거고 길다란 건 두 개의 단서. 하늘새고 기다란 연필조라고 하면 세 가지 단서. 결국 이게 복합 단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복합 단서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단서를
이 하나의 사물에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반응을 높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자기관리 안에서는 주로 강론을 보면 자기점검과 연계해서 많이 보지요. 자기점검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발적으로 시작 행동하기는 자기시도, 자기주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거 뭐예요? 이거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게 여기 나오는 자기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과 사물, 그래서 그림을 선생님한테 주어야만 원하는 사물을 얻을 수 있게끔 지도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사회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자폐 아이들에게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아이가 바라나 자바라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전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림 교환 의사소통 단계가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환 개념 지도와 교환 훈련, 이거 뭐 책마다 번역은 다른데 대부분 뭐 교환 개념 알게, 그래서 얘가 선호하는 게 가장 무엇인지 선호도를 알아보고,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동차 똑같이 그린 그린카드와 사물의 자동차를 준비하고요. 그래서 그린카드를 아이가 교사한테 주면 교사는 원하는 사물을 주는 거. 그래서 계속 교환을 하죠. 그러면 이제 자발적 교환 훈련에서는요, 현재 1단계에서 했던 것보다 교사 학생이 멀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멀리 있는 그린카드를 떼어다가 교사한테 주면요, 교사는 원하는 사물을 주는 거죠. 자, 그림 식별에서는 사물은 빠집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그림카드의 자동차 그림과 여기는 연필 그림카드.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식별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게 세 번째고요. 문장 만들기에서 땡땡을 원해요 라고 하는 문장, 그래서 나는 자동차를 원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너 뭐 갖고 싶니? 뭘 줄까? 라고 한다면 나는 자동차를 원해요 라고 질문에 답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요. 6번째에서는 답도 하면 설명이에요. 그래서 너 뭘 줄까? 하면 나는 자동차를 원해요 라고 5단계에서 배웠던 것도 있고요. 설명, 네가 근데 이거 보고 있는 거 뭐니? 연필이요 라고 스스로 이 아이가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도 명명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게 6단계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해당하는 구조화된 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조화된 교수라고 하는 거에서는요, 저희가 해당하는 티치 프로그램. 근데 사실 계속 티치 프로그램도 번역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용어대로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박명희 교수님 강론을 보시면 교수환경 지원이라고 해서 공간적 지원, 시간적 지원, 절차적 지원, 사회적 지원이 있는데요.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 안에서만 공부하셔도 다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구조화는 주로 공간적인 지원과 같은 맥락이고요. 일과의 구조화는 시간적 지원과 같은 맥락이고요. 과제 조직화는 절차적 지도인데 작업 시스템하고 사회적 지원은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개로 선생님들이 마지막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이의 활동에 참여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조화된 교수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된 교수는 학생이 교수학습 활동의 순서와 과제를 예측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구성해서 활동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물리적 구조화는요, 학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거기서 해야 되는 과제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칸막이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 물리적 공간에서 시각적인 단서를 통해서 공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자, 일과의 구조와 시간표, 스케줄 다 같은 말인 거죠. 하루에 일어나는 일과의 계열을 조직하고 일과를 구조화해줘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불안감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과제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기, 그럼 흔히 말하는 종이 비행기를 우리가 접으려면 색종이를 샀을 때 접는 방법 1번, 2번, 3번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아, 그런 이미지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과제 조직화, 과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종이 비행기 색종이를 넣고 종이 비행기가 완성되는 그 과정을
과제 분석하는 것으로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하나의 과제를 완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과제 조직 도구나, 그래서 학생이 해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과제들을 해야 되는지, 다음에 해야 되는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대부분의 또 다른 강론에서는 말 그대로 과제 조직, 즉 과제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과제를 완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작업 시스템, 작업 체계라고도 하는데요. 구조화된 작업 시스템은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을 통해 개별 과제를 연습하기로 하거나 습득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조직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해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으나 선생님들이 혼자 책상에 앉았어요. 이 책상에 앉았는데요. 여기에서는 내가 학습지를 10장을 풀으래요. 그러면 10장을 여기다 놓고, 즉 이 10장이라고 하는 것을요, 왼쪽에 먼저 놓고요. 한 장씩 풀 때마다 오른쪽에 놓아주면서 아이가 과제가 다 끝났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공간을 우리는 작업 체계, 작업 시스템.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 푸는 게 아니라 10개에 해당하는 것을 왼쪽에서 오른쪽 계속 풀다 연습하다 보면 결국 숙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추후에는 독립적인 것을 이 아이가 과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작업 체계, 작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티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진정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리적인 환경 안에서 혹은 공간의 구조화에서 아이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 즉 이완할 수 있는 공간을 진전 영역 혹은 안전 영역, 이완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단 타임아웃이나 벌 혹은 과제를 회피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유의점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절차적 지원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했던 과제 조직, 결국 과제 분석과 연결해서 하나의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공간적 지원은 물리적 구조와 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같이 개념 이해하시면 되고, 시간적 지원은 일과의 구조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절차적 지원 일단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건 의사소통 장애에서 보는 반응적 상호작용과 같은 개념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은 이 주어진 적어도 4가지 티치와 진정 영역에 관련된 건 반드시 용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동행동 일과라고 하는 건데요. 2명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이 학생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서 자연적인 환경에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우리가 설계한 게 공동행동 일과입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요. 그럼 대부분 학교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매일 이루어진 루틴,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이 되기 전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아이들이 꼭 9시 되기 전에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인사하자 해서 아니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각각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루틴이 정해져 있다는 건 예측 가능한 상황들이 계속 매일 반복돼요. 어디에서? 일과 안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을 선생님이 바로 인사를 받지 않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은 루틴에서 벗어나는 거, 예측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죠. 그때 스스로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의사소통, 선생님 인사 안 했어요. 뭐 이거 고개 인사 안 했어요 라고 해서 의사소통이라든지 상호작용을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동행동 일과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행동 일과는요, 일반화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중재 전략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용어만 등장했고 시험 문제에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계속 이제 개념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해하는 기본 개념 시간은 아니잖아요. 기본 이론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임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들은 이런 식의 용어가 자주 임용에는 나오는 거구나 해서 흐름을 파악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4학년들 선생님이나 재수 이상 선생님들은요, 제가 설명한 이 마인드맵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고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계속 내가 안 보고 쓰는 인출의 연습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 권을 스스로가 한번 만든다라고 해서 인출 연습 계속 안 보시면서 듣거나 써보시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폐와 관련된 부분도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